참, 여러분 여기 명화를 나중에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입에 말이죠. 독송을 이렇게 할 때 입에 걸림이 없이 쭉 읽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이 스님의 문장입니다. 읽었을 때 제대로 잘 안 읽히는 게 아니라 술술 읽힌다. 여러분 의상조사 법성계 읽어보시면 술술 읽히죠. 그래서 제가 출가하기 전에 말이죠. 제 그 지도 교수님 은사님이 중국 시 전공입니다. 저희 중국 시를 시문을 전공을 했으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말이죠. 여러분 시경 아시죠? 시경초사, 불운의 초사, 시경 이런 게 있으면 시경 같은 경우에는 주자 집주에 보면은 시경에 어조사, 발어사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건 별 뜻이 없이 그냥 쓰였다. 이런 내용들 많은데 실제로는 별 뜻 없이 쓰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지.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그거는 시경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또 3000년 전의 시인데 지금 우리 언어 문자로 가지고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건 어떠냐면 상고대 언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고대 언어. 그러면은 노래를 부르거나 시경이라고 하는 건 원래 노래를 불렀던 것인데 거기에 언어에 쓰였던 그 리듬과 그 의미들, 그다음 사용 용법들을 알아야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시경은 반드시 음운학, 음성학, 옛날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문자와 음운학을 잘 아는 분이 이 한테 배워야 시경의 참뜻을 압니다. 근데 출가를 해서 보니까 전부 수행이 소리 수행입니다. 연불다란이 전부 소리로 하는 것이죠. 어떤 사운드가 어떤 기운을 만들어내느냐, 어떤 사운드가 어떤 단전을 울려주느냐, 어떤 음악성이 사람으로 하여금 뚫린 한과 이 음울한 기운을 뚫어주느냐, 이런 것들을 다 이 소리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동양학을 하는 데 있어도 이 소리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설문회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오늘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문장 공부를 하잖아요. 좀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한자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매산자가 있다 이러면 이건 산의 모양으로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상형자라 그래요. 그럼 이제 한자라고 하는 건 처음에 문장을 보기 전에 글자 한자를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하나하나의 형태는 이 글자가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부터 이제 알아나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롤자 그러면 달이 이렇게 된 거를 상징을 해서 만들어냈다.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태양의 모습을 했다. 이게 상형자라고 합니다. 본돌상자에.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한자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 전부 상형자를 중심으로 모양을 따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많이 했는데 육서라고 있어요. 한문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6가지가 있는데 전부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연구를 해보면.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부 언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언어 문제가 다 없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소통을 하는 과정에 언어 문제가 생겨났지 처음에 그냥 살을 이렇게 쓰는 게 필요해서 이게 썼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거는 굉장히 이것도 필요했지만 예를 들면 윗상자 같으면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런 거예요. 이게 윗상자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 밑에 여기 아래 한자죠. 그래서 처음에 옛날에는 윗상자 이게 윗상자였습니다. 이게 아래 한자였고 그래서 여기 이게 붙은 거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라고 하는 게 남은 거죠. 이걸 지사라 그럽니다. 지사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요 지점 여기 말이죠. 여기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죠? 손가락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이게 화살을 이렇게 맞았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이 질병 질자예요. 이거 화살 실제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화살 이렇게 맞았어. 앞을 질자예요. 여기 화살이 이렇게 맞았다. 이게 화살 실제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핵심은 요거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화살 맞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형태로 뭔가 이렇게 지적을 해서 딱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소리입니다. 소리. 소리를 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서라고 하는 이 원리를 잘 아시게 되는 형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을 호자가 있습니다. 조을 호자가 있으면 이거 우리 전부 옛날에 한자를 가지고 파자를 했죠. 글자를 이렇게 파자를 해가지고 막 설명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있으니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보는 걸 회의라고 그러죠. 그죠? 뜻이 모인 것입니다. 그렇죠? 회의자인데 사실은 이것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다. 이것도 이게 여성인데 맞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애기입니다. 애기 그죠? 근데 요것도 그런 회의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고유명사였습니다. 고유명사. 은나라 때 부호라는 분의 고유명사로 썼던 겁니다. 처음에 좋다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것도 여러분 아드자자가 이게 뭡니까? 아드자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 강보에 쌓인 아이입니다. 머리만 있고 팔이 나와 있고 강보에 쌓였으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녀라는 뜻입니다. 자식, 어린아이 맞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자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제 한자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많이 얘기했을 때 파자로 해가지고 남녀가 이렇게 서로 이 암으로서 저기를 했는데 여자분이 이렇게 떡 저어주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거 많았습니다. 우리. 그러고 나면 이거 보면 대나무 아래에 그렇죠? 21일 날에 말이지. 거기로 대나무 아래로 오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파자잖아요. 그럼 전부 회의로 보는 거 아닙니까? 뜻을 합한 걸로. 근데 한자의 조자 원리는 전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것이 성형자입니다. 소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형태를 따온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성인성자를 했을 때 이 귀라고 하는 것이 뜻을 나타내고 여기에 있는 발음 이 정이 옛날에는 성이었는데 이게 그냥 소리만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미를 가지지 않는 거예요. 소리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다가 뭘 받칠 정자 해서 뭔가 바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얘는 소리만 가져온 거예요. 소리만. 뜻은 귀라는 뜻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성형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를 잘못 볼 때 전부 회의자를 봐가지고 뜻이 다 파자로 해서 다 이렇게 합니다. 어린애들 한문 배울 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누가 키가 제일 작습니까? 누가 키가 제일 작아? 예? 눈 밑에 발이 달렸다, 그죠? 눈 밑에 발이 달려서 얘가 키가 제일 조개편자가 키가 더 작은 애가 있다. 입 밑에 발이 달렸잖아요, 그죠?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린애들을 공부하면 이런 식으로 그 더 키가 작은 사람이 혈자인데 간 밑에 발이 달렸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한자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파자를 했는데. 제가 대학에 가서 중문학을 해서 문자학을 공부학을 해보니 이런 식으로 한자를 봐가지고는 이런 식의 회의라든지 대충 파자해서 보는 방식으로 한문 공부를 해가지고는 원의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설문회자입니다. 설문회자라고 하는 허신의 설문회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문이라고 하는 문과 자를 설명하고 풀어냈다고 해서 한나라 때 설문회자라고 하는 정말 제대로 된 사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놓은 것들이 이제 나중에 청대에 가면 설문회자에 대해서 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옥제 설문회자주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한자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지 대충 파자해서 대충 알아가지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해석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설문해자를 공부를 해서 쭉 한문 공부를 쭉 해왔는데 말이죠. 청대까지 해왔는데 1900년대,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가서 각골문이라는 게 발굴이 됐어요. 각골문이라고 합니다. 한난 때 이전, 은나라 때, 우리는 하은주라 그러는데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공자는 우코 문제가 오종주라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 그랬잖아요. 은나라는 문헌이 별로 남아있지 않고 유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부족징여라 그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주나라의 문명을 따르겠다 해서 주나라의 문명을 따르는데 그때만 공자 당시만 해도 은나라 유적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1900년대에 은나라 유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마천사기에 은나라의 역사가 나온 걸 소설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은나라의 유적에서 각골문이라고 하는 거북이 등판에다가 점을 보는 게 나왔는데 점을 치는데 점을 치는 내용들이 다 나와요. 어느 왕이 어느 왕 때 아까 이 부호라고 하는 분이 은나라 때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왕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봐서 거북이 등딱지에다가 불을 지펴서 점을 칩니다. 이게 전복자가 이거 아닙니까? 그죠? 전복자에 점 치는 거예요. 점에다가 말을 하는 게 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거북이를 등판을 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불을 딱 찢으면 불이 일로 갈라질 수도 있고 일로 갈라질 수도 있겠죠. 굉장히 심플하게 이게 부채도사처럼 완전 점을 그렇게 칩니다. 이게 거북이가 이렇게 거북이 등판이 이렇게 있으면 말이죠. 여기 이렇게 되는 여기다가 이렇게 전사를 써요. 이번에 전하를 공격을 하러 갈까요? 이래놓고 여기에다가 불을 지지는 게 있어요. 불을 지져가지고 일로 나오면 공격하라. 일로 나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래가지고 점을 봐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점을 봤더니 어떻게 나왔다? 그럼 이거에 의해가지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나와. 이게 각골문. 이런 문장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런 문장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왕일홍이라고 하는 분이 이걸 보고 그 지역에 농사 짓던 분이 뭐지? 이상한 게 나왔다.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거다 그래서 약재로 갈아서 썼습니다. 한약재로. 그러다가 이거를 발굴을 누가 하냐면 서양 사람들이 와서 이건 고대 문자다. 그 사람이 엄청나게 사가지고 갑니다. 고고학자가. 그래서 그게 처음에 그러다가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이게 이제 문자라고 하는 걸 알고 각골문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고대 문자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은나라의 유적이라고 하는 거, 은나라의 역사 딱 보니까, 은나라 역사 왕의 순서대로 쫙 나와 있는 게 다 맞아요. 여기에 나온 걸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은나라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게 다 분석이 됐고, 각골문이 나오면서 일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중국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설문회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허신이 설명해 놨는 방식이 틀린 글자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게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선비사자 같은 거, 임금왕자 같은 거, 설문회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열십자의 하나 일자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사람이 선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문회자는. 그리고 임금왕자는 천지인 삼재를 말이죠. 하나로 꿰뚫는 분이에요. 천지인 삼재를. 그렇죠? 천지인 삼재를 하늘의 천명과 그 다음에 이 땅의 천지 사이에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어가지고 하늘의 이치를 천명을 이어주는 분이 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문회자에. 그런데 각골문을 딱 보니까 웬걸 이건 후대의 얘기고 선비사자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요. 작은 도끼입니다. 임금왕자는 큰 도끼예요. 이렇게 큰 도끼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글자를 보니까. 여러분 무사할 때 사무라이라고 그러죠? 그 무사라고 했을 때 그 사자가 선비, 글 공부하는 인문학적인 선비가 아니라 작은 도끼 들고 다니는 이게 무사라고 하는 사무라이라고 할 때 그 사자에 남아있는 옛날 용법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천지인이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인 상황에서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나를 따르시오 하는 리더가 되어가지고 지역을 정복으로 하고 다니는 게 원래 옛날에 더
본래적인 의미였고, 그 뒤에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그 후대에 정착이 돼서 임금이 그런 전쟁을 직접 치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그 한대 이후에 천지임이라고 하는 사상이 나오고 음양오액이 나온 이후에 이제 나타난 걸로 이제 설명이 돼서 왕을 한 거지. 원래는 이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골문에 대한 연구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각골문이라고 하는 걸 막 열심히 공부를 중국에서는 해가지고 역사도 복원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있었던 한문 문장이 되어 있는 옛날 문장도 다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거에 입각해서. 그래서 각골문파와 설문해석파가 논쟁을 벌이고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도 한자 문명권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 설문회사 각골문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이걸 보면서 오히려 한문 공부에 새로이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각골문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너무나 재미난 게 많아요. 여러분 7벌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벌하다잖아요. 그죠? 정벌하다. 이거 각골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는 사람이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창과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과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실은 7벌이 실제로 목을 치는 거였어요. 실제로 목을 치는 거예요. 옛날 당시에. 어떻게? 중앙에 있는 그 천자가 있는데 제후국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임금이 다른 제후국에 전하를 쳐라! 이럴 때 그걸 정벌이라고 해요. 정벌이라고 해요. 주사를 해라! 이렇게 딱 합니다. 포천청 같은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이게 작두를 치듯이 이렇게 머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옛날에 나타난 형벌 같은 게 그대로 다 나타나 있는 형태가 존재를 합니다. 이게 각골문을 통해서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실제 그때에 있었던 현상들을 정확하게 그 문화사를 복원을 할 수 있는 게 다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인인데, 여러분, 어질인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는 이인야라 이렇게 있죠. 그죠? 사람 사이의 관계다. 사람인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이서 혼자 서 있을 수도 없다. 그렇잖아요. 인간과의 관계다. 인이라고 하는 거는 유교의 핵심은 인인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각골문에 보니까 말이죠. 아직까지 이건 좀 논쟁이 있어요. 근데 각골문에 글자가 이체자가 많은데, 이게 사람이네.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뒤에 방석을 받쳐주는 형태로 돼 있다고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불편할까 싶어서 이렇게 방석을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는 걸로 그렇게 보기도. 남에 대한 배려. 그렇죠? 이런 형태로 설명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인이라고 하면 사람인의 뜻과 둘이라는 뜻이 회의자가 되잖아요. 그죠? 이 뜻하고 이 뜻하고 합쳐진 걸로 보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의 그냥 모습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방석을 받쳐준 사람의 모습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각골문 가지고 육서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연구할 게 많아요. 이걸 공부하면 굉장히 재미난 형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게 무슨 글자겠습니까? 각골문에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게 인자입니다. 잉태할 잉자입니다. 이거 있죠, 그죠? 각골문에 진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어머니가 아기를 품고 있는데 이렇게 각골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인의 이체 모형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정말 각골문 보면 리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인의 관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예, 이거 오줌 요자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각골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쌀이죠. 이게 쌀이잖아요. 쌀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물 아니네. 예. 똥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골문에 정말 리얼하게 모든 형태가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바람풍자하고 봉황봉자하고 글자 같아요. 글자 같이 씁니다. 바람풍자하고 봉황봉자하고. 발음이 똑같이 뻥입니다. 중국 발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옛날에 그럼 여러분 그런 바람이 쫙 지나가는 걸 보면서 그냥 자연과학적인 바람이라고 보지 않았던 거죠.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의 형태가 실제로 존재해서 나타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풍신이라고 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쭉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쫙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중국의 경서드나 고전을 쫙 다시 보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해석이.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오늘 이제 처음으로 문장을 한문으로 된 문장을 읽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학이라고 공부하는 게 옛날 그 서당에서 하는 식으로 저도 서당 공부를 했지만 그냥 주먹국으로 그냥 쭉 읽어서 대충 얘기하고 대충 저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저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늘천 이렇게 딱 하면 사람이 딱 서 있는데 여기 이런 뜻입니다. 여기 딱 지적하는 거죠. 여기 상형. 바로 머리를 뜻하는 거죠. 머리 위쪽 부분. 이게 이 하늘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를 앞으로 각골문의 설문에서 같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한문 공부하는데 아주 많은 발전이 있으실 거라고 보고 요즘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과 아울러 그 다음 보셔야 될,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게 허사입니다. 허사.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장을 짓는데 허사를 어떻게 쓸 거예요? 예를 들어 기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갑자기 뜬금없이 기자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자, 공자 제자에 자로가 있어요. 그죠? 논어에. 자로가 있는데 자로는 너무 용감합니다. 너무 용감해가지고 뭐 이렇게 일이 일어나면 말이죠. 아주 제가 이 공부 봤을 때 정말 가장 그 감동적인 분 중에 하나가 자로입니다. 전 자로를 좋아합니다. 그 아내는 너무 완벽하잖아요. 여러분 노래 보셨죠? 아내는 너무 완벽해요. 그냥 듣고 나서 모르는 척 하고 집에 돌아가서 하는 거 보니까 공자가 시킨 그대로 하고 있었다. 완벽한데 말이죠. 인간미가 좀 없잖아요. 자로는 말이죠. 하나 가르쳐주고 칭찬해주면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러다 또 야단 맞고 아주 리얼한 인간미가 나타납니다. 자로는 너무나 용감해서 공자가 자로를 만난 다음부터는 내 욕하는 걸 들을 수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공자를 욕하면 가서 응징합니다. 이게 뭐라 했지?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로가. 그래서 명분 없는 전쟁에 자꾸 뛰어들어요. 너무 의협심과 정의감이 불타올라가지고. 그래서 막 저기서 좀 전쟁이 나면 막 가서 도와줍니다. 그러니 좀 그런 전쟁을 일으켜서 사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집단 무리로부터는 자로는 아주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자로가 마지막에 정말 어떻게 공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부득기사연이라 이래요. 논어 보시면 나오죠? 부득기사연이라. 그 죽음을 얻지 못할 것 같구나. 이건 같을 연자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그 죽음을 그럼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데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데? 이게 지금 허사를 해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게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얻지 못할 것 같구나. 그러면 하나만한 소리가 아닙니까? 근데 이 그라고 하는 것을 고전에서 쫙 보면 이제 허사 연구를 합니다. 허사 연구를 쫙 해서 중국인들이 고대 한어에서 연구를 많이 우리 옛날에 용비어천가 그 다음에 이런 고대 국어 연구하듯이 이 사람에게는 고대 중국어가 고대 국어 아닙니까? 허사 연구를 쫙 하다 보니까 그라고 하는 거에 합당이라고 하는 뜻이 나온다는 거예요. 허당도 있어요. 합당하다는 뜻이 나오네요. 딱 자기에게 맞아 떨어지는 죽음을 얻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죽음은. 그러면 이게 번역을 의역할 때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번역이. 지명대는 못 살 것 같아. 이래야 돼. 그렇잖아요. 그 죽음을 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한테 그 죽음을 얻지 못할 것 같고 이래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논어는 전부 구어인데 실제로 그 시대에 그렇게 말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이 허사 하나를 알아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로가 실제로 어떻게 마지막에 명분 없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얼마나 지독하게 세상을 떴냐 하면 상대편에서 자로의 시신을 가지고 장을 담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춘추에 나옵니다. 춘추에 나와요. 그렇게 이 자로가 마지막에 처참하게 세상을 뜨는데요. 그러나 춘추는 멋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어떻게 설명하냐? 자로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적장을 잡았을 때 꼭 한마디를 하거나 유언을 남기게 해주지요.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느냐? 이때 자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공자에게 맨날 야단을 맞는 자로가 마지막에 전쟁을 하다가 잡혔을 때 모자가 삐뚤어졌던 거예요. 모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선생님이 의관을 정제하라 하셨다.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저는 아내보다 자로가 멋있어.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끝까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를 끝까지 잊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순간에도 목숨을 구걸하거나 아주 죽음 앞에서 아주 비굴해지거나 하지 않고 모자를 바로 딱 하면서 선생님께서 의관을 항상 정제하라 하셨어요. 이 말을 남기고 그게 춘추에 나옵니다. 공자는 정말 최고의 제자라고 했던 자로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공자는 세상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희라 나와요. 희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는 춘추에만 나오지만 노래는 그렇게 나옵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떴어요. 자로는 공자보다 9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 아내는 나이가 많이 난 아주 어린 제자였는데 이 어린 제자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주 굶고 이러다가 일찍 요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입실 제자였는데 아내를 잃고 나서 희라 천사며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래죠 공자 그죠?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 입실 제자를 데려가 버렸으니 나는 뜻을 이룰 수 없겠구나. 그래서 여기 이 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이제 이 글자에 족보가 생긴 거예요. 저 희자가 들어가면 가장 슬플 때 쓰는 말이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들 한자가 족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썼구나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 허사 같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한문을 제대로 보게 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자가 피제예요. 논어에 보면 그죠? 논어에 보면 우리에게는 우리 마을에 좋은 사람이 있는데 말이죠. 아주 아버지가 잘못한 걸 있으면 막 고자질을 막 해가지고 올바르게 막 가가지고 이렇게 막 관가에 고발을 하고 막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사람 좋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좋은 사람인데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공자에게 그런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그 정도 되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보면 공자가 피제라 이래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석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구나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거의 대부분 책들이 그러구나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구나. 근데 이 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불교에서는 피안이라고 하면 좋은 뜻이지요. 차는 예토고 피안은 정토잖아요. 좋은 의미가 있지만 이 고전에서 또 다른 용례로 피라고 하는 건 남을 낮춰서 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피라고 하는 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그까짓 거 이래요. 번역이 이렇게 된다 이래요. 남을 낮춰서 하는 말. 그러구나 한번 그 정도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달리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허사들 기자 같은 거 허사 같은 것도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자가 아까 나오는 그 각골문이나 설문회자에 나오는 한자의 본래 뜻도 좀 잘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희자 같은 건 이건 고전에서 쫙 사였을 때 이 희는 공자가 아내 죽었을 때 감탄사였다. 가장 슬플 때 쓰는 하는 희라 하는 건 이런 탄식의 소리였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다 공부를 했을 때
번역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의미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이건 그러구나 하면 이게 뭔 뜻이겠습니까? 그 죽음을 얻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 우리 한문 공부로 돼 있는 이 동양학 공부 끝도 없어요. 그러나 끝도 없기 때문에 좋지요. 벌써 제가 제 나이 한 45 됐는데 그 공부를 얼마 정도 해왔다고 해서 이제 공부할 게 없어요. 이러면 얼마나 시시하겠습니까? 아직 끝도 없다. 이게 한문 공부를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 이렇게 공부를 다 하시는데 제가 이런 문자학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문자학 한자학인데요. 이런 공부는 제가 출가하기 전에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사운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람이라고 하는 발음을 우리는 바람이지만 중국어에는 바람과 비슷한 중국어 발음이 있었는데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훈이 됐고 이건 발음은 음이 됐는데 이런 것도 많고 이런 거하고 또 일본어하고도 관계가 많겠죠. 일본어도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일본의 지금 발음이 옛날 그 중국어 발음에 대한 것들이 지금 남아가지고 자기들이 읽고 있는 것들이 많고 또 우리나라에서 넘어가는 발음이나 나라 그렇죠? 지명에 나라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나라라고 하는 게 일본어로 아무리 찾아봐도 뜻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레인이 그 사람들은 도레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에서 넘어가면 도레인이 여기는 우리 나라다. 우리 나라다 해가지고 그냥 나라 했는 거를 그 사람들은 그냥 발음으로 나라 했다는 걸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고대의 것들을 찾아 들어가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리입니다. 소리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한자를 정말 좀 제대로 연구를 좀 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좀 약간 새롭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벌써 이 연구가 벌써 100년 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천자문의 훈독식으로 이 천자문 훈독이 저도 천자문을 외우고 한자 공부를 시작했지만 이 한자에 대해서 훈 하나를 가지고 외우는 습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한자 하나에 대해서 뜻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자문 때문에 한자에 대해 가지고 그 하나의 뜻을 외우는 습관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 다양한 문장 속에서 그 한자를 실제로 그 글자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많은 사전들을 뒤져서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어 대사전이라든지 이런 사전들을 늘 저는 스마트폰에 한어 대사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5편 찾지 않고 역대의 모든 그 문장과 고전을 통틀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래도 제일 지금 근대에 잘 돼 있다는 한어 대사전 같은 거를 그냥 써가지고 바로 찾아서 뜻이 한 20몇 개 나온 뜻들을 다 찾아가지고 여기에서 제일 맞는 뜻이 어떤 것일까 찾아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말에 맞춰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현대의 저희들이 이 한문을 번역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의 시놀로지, 현재 중국학이 이루어낸 성과들을 다 토털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우리의 전통에 맞게 우리말로 바꿔야 되는, 멋지게 바꿔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읽었을 때 뜻이 확 오지 않습니까? 반야신경을 지금 말이죠. 반야신경을 우리가 한문으로 도금으로 지금 전부 다 외워서 하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 우리말 반야신경 한다고 해서 만들어냈지만 그걸 그냥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읽는다고 해가지고 이해가 잘 되느냐? 여러분 우리말 반야신경으로 읽는다 해서 이해가 잘 되십니까? 정말 색수상행식도 없고 무색성양 미촉법 한다고 그래서 색성양 미촉법이 없고 한다고 해서 이해가 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범어 연구와 그 다음에 한문의 근본적인 연구와 이런 것들이 병합이 돼서 정말 해야 되는데 할 일은 많은데
정말 뜻 맞춰서 공부할 분들이 잘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런 공부의 세계가 열려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한자 제일 높은 급수가 몇 급입니까? 특급이 있어요. 네. 특급을 따셨다고. 예. 특급을 따셨다고 해서 나는 한 달 다 아셨다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설문회사나 각골문이나 문짝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한자 근본을 한자 한자씩 이렇게 가지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 그걸 한문 고전에 적응시켜 가지고 다 보시는 연습. 어떻게 번역을 맛깔나게 할 건가? 예, 맛깔나게 할 건가? 우리 고유의 우리 말을 그게 집어넣어서 어떻게 번역을 해서 정말 멋있는 우리 번역을 해낼 건가? 이런 이제 연습을 해야 되고 정말 그런 걸로 꽃이 피어야 됩니다. 멋진 번역이 있을 때 그 경전이 제대로 읽히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조선시대 때 언해본들을 보면은 지금 번역이 제대로 좀 이상하고 잘 안 될 때 언해본을 봅니다. 조선시대 때. 주역이라든지 두시 언해라든지 아니면 사서 언해 같은 거 본을 보면 말이죠. 정말로 잘 해놨습니다. 그때 당시 언어로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현토도, 토 하나도, 토시 하나도 참 정말 정성을 다해가지고 해놓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 대학 같은 데에서 경물 취지 성의정신 나와서 경물에 물이 격하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처음에는 지금 우리 선비들이 보는 옛날 언해본 현토본은 누구 본을 봅니까? 퇴계 선생 본입니다. 퇴계본이 지금 퇴계 선생 본을 주로 현토를 보고 있어요. 근데 타로스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퇴계 선생 현토본 보다 보면은 반감이 생기는 게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젊을 때는 이걸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상하다는 거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타노스님도 그래서 바꾸고 싶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퇴계 선생이 왜 그렇게 현토를 하나 해놨느냐. 여러분 현토 하나 달아놨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체 보는 문맥에 나는 어떻게 본다는 걸 드러내주는 거지요. 그러는데 이 현토를 가지고 이 번역을 다 해놓지 않아도 현토만 해놓고 그러면 타너 스님 현토가 있고 우리 해거 스님 현토가 있어요. 그 전에 또 하남 스님 현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경을 처음으로 할 때 보조 오록을 할 때 하남 스님 현토가 있고 또 타너 스님 현토가 있어요. 그런데 타너 스님이 본인의 현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남 스님 현토가 조금 본인의 뜻하고 잘 맞지 않더라도 그대로 현토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타너 스님 생각이 이랬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봤을 때 하남 스님의 현토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보류하자. 그래서 몇십 년 공부를 더 해보고 내 공부가 쌓인 다음에 그리고 하남 스님이 왜 이렇게 현토를 했는가 연구를 해보고 이런 의미로 했는가라고 하남 스님의 뜻을 정말 따라가지고 공부를 해본 다음에 그 뜻을 다 알고 나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바꾸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너 스님 말씀하세요. 퇴계 현토가 좀 이상한 것 같고 바꾸고 싶은 젊은 혈기에는 그러하지만 공부하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가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퇴계 현토를 바꿀 생각하지 말고 왜 그렇게 토를 달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뜻을 선생의 뜻을 한번 찾아보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좀 주역에 보면 원형이정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네. 원형이정에 원하고 형하고 리하고 정하니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이게 현토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코, 형코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렇죠?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퇴계 선생님이 현토를 해서 이렇게 하는 예가 있고 원형하고 이정한 이렇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한이라고 하는 거하고 원형하고 이정한이라고 현토 다른 건 뜻이 완벽하게 달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리하고 이롭고 곧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정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곧음에 이롭고 이렇게 되고 곧아야 이롭다는 뜻이 되잖아요. 이로운 게 곧아야만 이롭다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롭고 곧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요 검계를 보는 방식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라서 현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아까 말한 건 그 한자 자체의 문제죠. 한자 자체의 문제인데, 그럼 그걸 어디서 끊고, 단락을 어디서 내가지고, 어떻게 현토를 달 거냐, 이걸 붙일 거냐, 뗄 거냐, 여기에 현토를 달 거냐, 현토를 이렇게 달 거냐, 저렇게 달 거냐에 따라서 뜻이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자 문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부 뒤에 어미가 붙고, 어간이 있고 어미가 있어서 어미 활용이 돼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어순과 달라집니다.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문장을 쭉 이을 수 있는 것은 우리말 자체가 전부 현토하듯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학교에 그러면 학교라고 하는 거에 에라는 현토 같은 거죠. 우리 조사라고 부르지만 현토 같은 것이 붙어서 학교에 간다가 할 수 있지요. 예. 그러니까 이 동사 목적어를 바꿀 수 있는 이 이치가 우리 발음에 있는 조사 같은 것이 현토 역할을 해서 만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토에 대한 연구도 아주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제일 본보기가 조선시대 은혜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이 겪홈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됐는데 태계 선생은 물의 겪홈에 이랬어요. 경물치지라고 하는 게 자 지금 세상에 어떤 사물이 있습니다. 외부에 어떤 진리가 있어요. 그거를 격이라고 하는 건 바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연구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당연히 보면 이게 주어가 돼서 물이 겪홈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기에 있는 사물을 내가 그 사물을 바르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물이 겪홈에라고 하면 말이 안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되게서 내 말씀. 그래서 물의 겪홈에라고 해요. 주어는 나고 내가 사물에 대해서 이 분석을 해 들어가면 경물의 의미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 가지고 이로 해야 될 거냐 에로 해야 될 거냐 가지고 제자하고 편지를 막 몇 통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걸 보고 현토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거기에 담겨있는 그 사상이 어떤가라고 하는 게 현토 하나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 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한문 공부의 길이 이런 영역으로 많이 넓혀져 있다는 걸 좀 아시고 여러분 그 가셔가지고 오늘 보셨던 그 하남 스님 비명 것들을 이 한문본을 보시면서 번역본을 같이 쭉 보시고 오늘 제가 읽었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독송을 좀 쭉 하셔가지고 명 같은 거는 많이 읽으시면 앞으로 한문 공부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